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저는 마흔을 앞두고 고아가 되었어요.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였지만 알게 된 건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그것도 돌아가신 저희 엄마가 아니었다면 모르고 살 뻔했지 뭐예요. 자신이 고아가 된 걸 어떻게 모르고 살 수 있는지 의아하시겠지만 제 경우가 좀 특이해서 그렇게 되었네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노력이 들지 않는 대가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흔한 마트 상품 추첨도 모조리 꽝일 정도로 공짜와는 거리가 먼 인생이었죠. 그런데 제 인생에도 기적에 가까운 횡재수가 생겼지 뭐예요. 하필이면 제가 고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의 말이에요. 시작은 친정엄마 꿈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평생 일만 하고 사시다가 5년 전부터 치매를 앓게 되셨고 그러다 작년 이맘때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상태가 심해져서 요양원에 모셨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 그 일이 그렇게 마음에 걸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일찍 가실 줄 알았다면 힘들더라도 내가 끝까지 엄마를 모시는 건데 하고 말이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라는 말을 흘러간 유행가처럼 듣고 살다가 막상 내일이 되고 나니 이보다 진심 어린 조언도 없다 싶었어요. 못난 딸을 죽어서도 잊지 못하고 꿈에까지 찾아와 도움을 주고 가신 엄마를 생각하며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아빠 없이 엄마랑 둘이 살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별거를 하셨거든요.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사랑하셨던 부모님은 양가 부모님과 절연한 채 힘겹게 살아오셨어요. 하지만 그 유별난 사랑도 시간이 지나니 서서히 식기 시작했고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는 결국 따로 살게 되었죠. 본가의 친할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을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친할머니가 저희 아빠한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안 그래도 하던 일도 시원찮고 엄마와의 사이도 소원해서 마음을 잡지 못하던 아빠는 우리랑 상의 한마디 없이 본가에 들어가 가업을 잇겠다고 결정하셨어요. 이제 와서 거기는 왜 들어간다고 그래요? 누가 반긴다고? 반기고 말고가 어딨어? 그리고 내가 안 들어가면 아버지 사업은 어떻게? 철딱선이 없는 미경이가 맡겠어? 술이랑 도박에 빠져있는 민석이가 맡겠어? 오죽하면 어머니가 울면서 나한테 전화를 다 하셨을까? 그러니까 참말 말고 본가에 들어가 살 준비나 해. 지훈이 전학 갈 학교도 좀 알아보고. 솔직히 이자라도 본가에 들어가 살면 돈 걱정 안 하고 좋은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돈 없어서 지훈이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낸다고 당신도 걱정 많이 했잖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머니께서 먼저 손 내미실 때 모른 척하고 그냥 들어가자고. 싫어요. 누구 맘대로 거길 들어가요. 당신 기억 안 나요? 나 당신 집에 인사드리러 간 날 어머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냐고요. 하긴 걸레반 구정물 세례를 받은 것도 나고 몸으로 돈 많은 집 도련님 꼬셨다고 창녀 취급 당한 것도 나니까. 당신이 가슴에 맺힐 게 뭐 있겠어. 그렇게 본가에 들어가고 싶거든 당신 혼자 들어가요. 난 밥을 굽는 한이 있어도 그놈의 집구석엔 절대 안 들어갈 테니까. 뭐? 집구석? 당신 정말 말 함부로 할 거야? 좋아. 그렇게 가기 싫다면 나랑 지훈이만 들어가지 뭐. 나도 굳이 싫다는 사람 끌고 갈 생각 없어. 어머머,
당신 정말 웃기는 사람이네. 지훈이를 왜 당신이 데려가요? 이날이 때까지 지훈이 낳아서 먹이고 입히고 키운 게 누군데? 툭 하면 당신이 직장에서 잘리는 바람에 내가 식당 설거지까지 하면서 힘들게 키운 내 딸을 왜 당신이 데려가냐고요? 갈 거면 당신 혼자 가라고요. 우리 지훈이는 절대 못 주니까. 제 양육권 문제로 엄마랑 아빠는 한동안 말다툼을 하셨고 결국 저는 엄마랑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기약 없는 별거에 들어가게 되었죠. 모르긴 해도 그때 두 분은 이혼을 원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한창 사춘기 딸인 제가 있기 때문에 별거로 타협을 보셨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애정이 식어서 갈라서기를 원하면서도 딸 자식 결혼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하는 거요. 혹여 내 자식이 시댁에서 부모의 이혼 때문에 손가락질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요. 모르긴 해도 저희 부모님 역시 그런 이유로 그때 이혼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친가로 들어가신 아빠는 이후 단 한 번도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1년에 한두 번씩 제게 전화를 하긴 하셨지만 간단한 안부 전화일 뿐 애절한 부정 같은 건 눈꼽만큼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랬다면 엄마 몰래라도 저를 보러 오셨겠죠. 그러다 제가 대학에 들어가고부터는 아예 전화 연락도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신기한 건 때가 되면 제 대학 등록금은 제 통장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엄마는 그마저도 받지 말라고 화를 내셨지만요. 그러다 아빠랑 다시 연락이 닿은 건 제가 결혼을 앞둔 때였어요. 아무리 부모님끼리는 일말의 정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해도 자식 문제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혹여 제가 시댁에 책 잡힐까봐 상견례 자리에서는 마치 평생을 살맛대고 살아온 평범한 부부처럼 행동하셨으니까요. 제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쌩하게 돌아섰지만 말이에요. 그때가 아빠를 본 마지막이었어요. 우리 지훈이는 엄마 아빠처럼 불행하게 살지 말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 아빠는 마치 유언이라도 남기듯 굳은 표정으로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지막 인사인 줄 알았다면 조금 더 살갑게 대해드리는 건데 그러지 못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 지훈 씨는 아빠처럼 무책임한 사람 아니라서 날 불행하게 할 일은 없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빠를 미워했었거든요. 엄마와 나를 버리고 돈을 쫓아간 못난 가장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쌀쌀맞기 이를 데 없는 제 말에 아빠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그 후로는 아예 연락조차 끊어져 버렸죠. 아빠한테 연락이 끊어졌다고 해서 제 인생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어요. 제 남편도 저희 집 사정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아빠 얘기를 꺼내지 않았거든요. 그건 저희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굳이 제 아픈 상처를 후벼 팔 만큼 악한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남편 바로 밑에 남동생 마음은 달랐어요. 늘 입버릇처럼 인생은 한 방이라는 소리를 짓거리고 다니던 시동생은 어떻게든 지 힘 안 들이고 돈을 벌 궁리만 했고, 그러니 자기 집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제 친정 도움을 은근히 바랐거든요. 형수님, 사돈어른이 사업을 크게 하신다고 들었는데 언제 자리 한번 만들어줄 수 있어요? 나한테 죽이는 사업 아이템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도련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뭐하러 저희 아빠한테 그걸 알려줘요? 그냥 도련님이 혼자 하고 돈 많이 버세요. 저희 아빠는 그런데 관심 없는 분이니까요.
에이, 형수님.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면 이렇게 부탁을 합니까? 친장에 돈 좀 있다고 지금 내 앞에서 행세하는 겁니까? 진짜 너무하시네. 아, 됐어요. 내가 거지 새끼도 아니고 이런 수모까지 당하고도 부탁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에이, 기분 잡쳐서 원. 시동생은 성질을 버럭 내고는 그때부터 제가 하는 말에 사사건건 토를 달며 갈구기 시작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알 바 아니었죠. 고지식하고 요령 부릴 줄 모르는 제 남편과 달리 게으르고 요행만 부리는 시동생쯤이야 안 보고 살아도 그만이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간과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시동생이 한 번 찍은 목표물은 절대 놓치는 법이 없다는 사실이었죠. 인생 한 방을 노리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성격의 시동생이 결국 어이없는 짓을 벌이고 만 거예요. 저 모르게 저희 아빠 회사로 찾아간 거였죠. 문제는 그 일로 인해 평생 연락 한 번 없던 제 본가에서 사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름 아닌 제 삼촌이었죠. 엄마 말에 따르면 대학생 때부터 해외 유학 중에 술과 도박에 빠져서 사고도 많이 치고 교도소까지 드나든 전적이 있다던 삼촌은 어떻게 알았는지 제 직장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연락을 받고 로비로 내려가 삼촌을 처음 본 순간 이래서 핏줄이 당긴다는 말이 있구나 싶었어요. 아빠랑 닮아도 그렇게 닮을 수가 없는 거 있죠. 그건 삼촌도 마찬가지였는지 저랑 일면식이 없는데도 단번에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네가 지훈이구나. 보니까 단번에 알아보겠네. 갑자기 찾아와서 놀랐지? 삼촌이 진작 연락도 하고 했어야 했는데 미안하게 됐다. 그건 그렇고 내가 기니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잠깐 얘기할 시간 되지? 난생 처음 만난 삼촌을 모시고 근처 커피 전문점으로 간 저는 그곳에서 황당한 소리를 전해 듣게 되었어요. 네? 제 시동생이 회사로 찾아갔었다고요? 저희 아빠를 만나려고요? 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아빠는 뭐래요? 제 시동생 말대로 그 사업 도와주기로 하셨대요. 아니, 형한테 얘기 들어가기 전에 내 손에서 잘라냈어. 형은 네 동생 얼굴도 못 보셨어. 네 아빠가 그런 실없는 소리까지 들을 만큼 한가한 사람이 아니잖니. 네 아빠는 하도 바빠서 형제인 나도 얼굴 보기 힘든 사람인데. 아무튼 넌 네 시동생 일에 우리가 도움을 주길 바라는 건 아닌 모양이네. 그럼 어떻게 해줄까? 정신 차리게 사람이라도 시켜서 손 좀 봐줘. 사업을 하다 보니 그런 일 처리해주는 사람들을 내가 좀 알고 있거든. 네가 원한다면 해줄게. 순간 엄마가 왜 그렇게 삼촌에 대해 안 좋게 말을 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아니, 사돈한테 사업자금 좀 빌리러 갔다고 사람을 처리하다뇨. 무슨 조폭영화도 아니고 참. 아니, 됐어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까지 해요. 그냥 제가 알아듣게 설명하고 다시는 거기 못 찾아가게 하면 되는걸요. 아무튼 괜히 심력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업무 중에 잠깐 나온 거라서 저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삼촌이 따라 나오며 그러더라고요. 시동생은 그렇다 치고 네 남편도 우리 집에 기댈 생각하는 그런 놈이니? 내 말투가 기분 나빴다면 미안한데 솔직히 우리 입장에선 그런 류의 인간들이 제일 골치 아프거든. 사람들이 참 이상하지. 지들이 번 돈도 아니면서 누가 돈 좀 쥐고 있다고 하면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손을 내미는지. 넌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난 그런 인간들 참 많이 봤다.
네 엄마는 좀 예외였지만. 암튼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나도 그렇고 네 아빠도 그렇고 남의 돈에 군침 흘리는 염치 없는 인간들 딱 질색이다. 그러니까 네가 단속 좀 해. 뭐 네가 돈이 필요하다면야 삼촌이 내가 줄 수는 있지만 돈 필요하면 언제든 나한테 전화해. 네 아빠한테 하지 말고. 너도 네 아빠 불편하잖아. 삼촌이란 사람은 참 막대먹은 사람이었어요. 처음 본 조카한테 한다는 소리가 어쩜 그런 개소리밖에 없대요. 그날 삼촌이 준 명함은 사무실에 돌아오자마자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너 같은 인간한테 손 벌릴 일은 없다고 이빨을 부득부득 갈면서요. 시동생 일은 혼자 처리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남편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남편한테 그간의 일을 모조리 털어놓았어요. 그리고는 모든 걸 남편 손에 맡기기로 했죠. 불같이 화가 난 남편은 그 길로 본가에 찾아가 시동생을 잡돌이했어요. 제 남편이 평소엔 참 순하고 좋은 사람인데 한번 화가 났다 하면 끝장을 보는 사람이거든요. 시동생은 남편한테 맞아서 생긴 멍을 한동안 달고 살아야 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더는 제 친정에 기댈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사람 성격이 그리 쉽게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동안 잠잠하던 시동생이 결혼을 앞두고는 또다시 옛버릇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첫애를 낳고 이듬해 시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상대 여자가 시동생보다 학벌도 좋고 직장도 번듯한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집만큼은 번듯한 걸로 준비해야 한다고 여기저기 손을 벌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한테도 어김없이 찾아왔어요. 형, 이번이 마지막이야. 앞으로는 형한테 손 벌리는 일 없을 거야. 나 1억만 해주라. 그중 5천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갚을게. 아니 도련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1억을 빌려달라면서 5천만 갚겠다뇨. 그럼 5천은 우리 보고 부담하라는 거예요? 형수님, 친정도 잘 사는 사람이 돈 몇 푼에 왜 이렇게 치사하게 굴어요? 형수님한테 돈 5천이 어디 돈입니까? 솔직히 형수님이 시집 올 때 해온 게 뭐 있습니까? 말만 부잣집 딸이지 혼수해온 것만 봐도 참. 내가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론 사돈어른 욕 좀 했습니다. 그 많은 돈 죽을 때 싸매고 간답니까? 그러니까 이참에 부잣집 딸로서 나한테 인심 좀 얻어보라 이겁니다. 이게 말입니까 똥입니까? 아니 내가 왜 자기한테 인심을 얻어야 해요? 그것도 내 돈도 아니고 영 끊고 살다시피 하는 친정 아빠 돈으로요. 황당해서 입을 쩍 벌리고 앉아있는데 남편이 옆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로 시동생 머리를 정통으로 맞췄어요. 그리고는 버럭 소리쳤죠. 너 이 자식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네가 뭔데 내 아내한테 돈을 써라 말아야. 네가 언제 이 사람이랑 나한테 돈 맡긴 적 있어? 그리고 뭐? 1억을 해달라고? 야, 우리한테 그런 돈이 있으면 진작 은행 빚부터 갚았지. 다달이 그 비싼 이자를 내고 살겠냐? 제발 정신 좀 차려. 연봉 3천도 안 되는 놈이 헛바람만 들어서는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선에서 집을 구하든 살림을 차리든 하란 말이야. 알았어? 한 번만 더 쓸데없는 소리 짓거리면 내 집에 발도 못 들이게 할 줄 알아. 남편은 제 속이 다 후련할 정도로 시동생의 아픈 자리만 콕콕 찔러가며 혼을 냈어요. 자기 형한테 또 한 번 깨진 시동생은 입술을 대빨 내밀고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얼마 뒤 안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시동생이
파혼을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혹시 우리가 돈을 안 빌려줘서 혼사가 깨진 건 아닌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 시동생과 술을 한잔하고 돌아온 남편한테 들어보니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자한테 애가 있었대. 애초에 내 동생 같은 놈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이상하긴 했어. 그 재력에 그 학벌에 외모도 어디서 안 빠지는 사람이 연봉 2,500에 대학 문턱에도 못 가본 내 동생 같은 놈이랑 결혼을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아무리 그런 데서 만났어도 제정신이면 절대 못하지. 남편이 말한 그런 데라 함은 바로 나이트였어요. 시동생과 상대 여자는 나이트 부킹으로 만나게 됐거든요. 원나잇으로 끝날 뻔했던 관계였지만 여자한테 돈 냄새가 나자 시동생이 끈덕지게 달라붙었고 결국 결혼까지 약속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을 2달 남기고 여자한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시동생은 거기까지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부족한 자신한테 과분한 여자임에는 틀림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바람까지 핀 거예요. 그것도 시동생이랑 형동생 하던 나이트 웨이터랑요. 술만 마시면 인사불성이 돼서는 이 남자 저 남자하고 하룻밤을 보내는 걸로 나이트에선 유명했다나요. 그러니 결국엔 시동생도 손을 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무리 돈도 좋고 외모도 마음에 들지만 그 정도 개차반 인생이면 감당이 안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사방에서 돈을 끌어다 쓴 시동생은 파혼과 동시에 파산 직전까지 가게 됐어요. 허황된 꿈을 꾸고 살던 인간의 말로는 해피엔딩이 아닌 새드엔딩이었죠. 그런데 아무리 미운 시동생이라지만 이번 경우엔 좀 당했다 싶은 구석이 없잖아 있잖아요. 게다가 시동생이 어려워지니 시부모님도 걱정을 하시고 제 남편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동생을 불러 해결 방안을 찾아주었어요. 그 방법은 다름 아닌 소송이었죠. 어찌됐든 이 결혼이 깨진 건 여자의 거짓말과 방탕한 생활 때문이니까 위자료라도 받으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시동생이 자기는 가오 빠져서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구질구질하게 전세금 마련하려고 지인들한테 돈 꿔서 빚졌다는 걸 보이고 싶지 않다나요? 다 원참. 아니, 같이 살 사람도 아니고 앞으로 안 볼 사람인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당장 신용불량자가 될 판인데. 그래서 제가 시동생을 대신해서 여자 쪽 아버지를 만나기로 했어요. 사돈지간이 될 뻔했던 그분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인성은 아주 개판이더라고요. 말도 엄청 험하고 상대를 무시하는 게 아주 몸에 밴 사람이었죠. 심지어 약속 장소인 커피 전문점에서도 종업원들한테 반말로 명령을 하는데 정말 같이 앉아있는 것조차 창피해서 죽을 뻔했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무식하고 개념 없는 사람이라서 오히려 얘기는 더 잘 됐어요. 그쪽이 막말을 하니까 저도 악을 쓰고 함부로 대들기 편했거든요. 그래서 1시간 가까이 고성이 오간 끝에 저는 시동생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어요. 자그마치 3천만 원이나요. 당장 죽을 사람처럼 축 늘어져 있던 시동생은 제가 돈다발을 내밀자 죽다 살아난 사람처럼 기뻐서 날뛰더라고요. 저를 끌어안고 평생 받들고 살겠다며 마음에도 없는 소리까지 하더라니까요. 그 일로 시부모님도 그렇고 시동생도 그렇고 다들 똑소리 나는 며느리 덕분에 한시름 났다고 칭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당연히 제 남편도
제게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 했죠. 따지고 보면 제가 이렇게 드세게 살 수 있게 된 건 저희 엄마 영향일지도 몰라요. 자라면서 저희 엄마처럼 악착같이 사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무능한 남편의 아내로 살면서 저를 키워야 했으니 왜 아니겠어요. 도둑질 빼고는 돈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고 살았던 엄마 덕분에 저도 어깨너머로 배운 게 있었나 봐요. 사실 상대 여자한테 위자료를 받겠다는 생각을 한 것도 저희 친정 엄마였어요. 아니 뭐 그런 여자가 다 있다니? 애까지 딸린 거 속인 것도 모자라 툭 하면 남자들이랑 잠자리까지 하고 다녀? 아휴, 그 결혼 안 하길 잘했네. 아니, 그건 그렇고 네 시동생은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겨서는 왜 그렇게 당하고 산다니? 그 여자 때문에 결혼도 깨졌고 그 일로 신용불량자까지 될 상황이면 그쪽에서 위자료라도 받아냈어야지. 엄마의 그 말 한마디에 제 머릿속에서는 스파크가 파바박 튀었고 그래서 일을 벌이게 된 거였어요. 결국 소송까지도 안 가고 목청만 조금 높인 덕에 3천이나 챙겼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남의 걸 뺏고 살지는 말아야겠지만 굳이 남한테 피해를 당하면서 살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제 말이 틀렸나요? 아니죠. 아무튼 시동생 일로 시댁에서 점수를 왕창 따게 된 저는 몇 년 뒤 손아래 동서가 들어온 뒤에도 집안에서 목소리 꽤나 내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댁 일에는 발벗고 나섰던 제가 정작 제 엄마 일에는 너무 무심했지 뭐예요. 우리 애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무렵 하루는 엄마가 저희 집에 오신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도착을 안 하시지 뭐예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연락을 했더니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엄마 집에서 우리 집까지 걸어서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3시간이 넘도록 안 오신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게다가 전화도 안 받으시고요. 그래서 아들 녀석과 함께 엄마를 찾아 나섰는데 글쎄 버스 정류장에 웬 할머니가 쭈그리고 앉아서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더라고요. 거리가 좀 돼서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없었기에 저는 그저 동네 주민인가 했는데 글쎄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저희 엄마더라고요.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온다는 사람이 안 오니까 걱정했잖아. 전화는 또 왜 안 받는 거야? 거기까지 말을 했는데 순간 엄마 발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니, 신발은 또 왜 그 모양이야? 짝짝이로 실은 것도 모르고 있었어? 엄마, 괜찮은 거야? 당시 저희 엄마는 한쪽은 슬리퍼, 한쪽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꽤 불편했을 텐데도 엄마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얼굴이 너무도 평온해 보이더라고요. 분명 뭔가 이상했어요. 그때였죠. 엄마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그러시네요. 애 엄마, 나 집 좀 찾아줘.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 집에 안 보여. 우리 딸이 아침밥 먹여서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큰일 났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게 말로만 듣던 치매인가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우리 엄마는 아직 환갑도 안 됐는데 왜 이런 몹쓸 병이 벌써 온 건지 이제 좀 고생 안 하고 살만하다 싶었는데 왜 하필 지금.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쩌나. 결국 엄마를 끌어안고 오열을 했어요. 그 와중에도 엄마는 제 등을 쓸어주시며 그러시더군요. 에이그, 힘든 일이 있었나 보네. 그래, 울어요. 힘들 땐 우는 것도 좋아. 나도 우리 딸 몰래
매일 밤 물다 잠들곤 한다오. 수많은 밤, 여자 혼자 몸으로 철없는 딸을 키우며 살아오신 엄마의 눈물이 어떤 의미였는지 솔직히 다 알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엄마의 그 눈물을 먹고 제가 이렇게 무탈하게 자랐다는 것 알 것 같았어요. 그런데 효도도 하기 전에 이렇게 정신을 놓으시다니. 정말 모든 게 내 탓인 것만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제가 모시고 살겠다고요. 남편이 싫다고 하면 이혼이라도 할 각오였죠. 그런데 다행히도 남편이 흔쾌히 우리가 모시자고 얘기해 주더군요. 그때 남편한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여보, 나 정말 잘할게. 당신한테도 당신 부모님한테도 정말 잘할게. 우리 엄마 같이 살게 해줘서 고마워. 무슨 소리라는 거야. 장모님한테 자식이라곤 당신 하나뿐인데. 당연히 우리가 모셔야지. 그러니까 괜히 미안해할 필요 없어. 사위도 자식이니까 당연히 자식 노릇도 해야 하는 거야.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그날 남편의 말 한마디는 그간 살면서 남편과 시댁에 서운했던 모든 일을 한 번에 사라지게 했어요. 이제 남은 건 그저 고마움 뿐이었죠. 엄마의 치매 증상은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어요. 아니, 제정신일 때는 아주 멀쩡했죠. 그래서 그게 더 문제였어요. 같이 살면 사위 눈치 보인다고, 툭하면 당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짐을 싸는 바람에 그걸 뜯어 말리느라 진땀을 빼야 했거든요. 되려 정신이 온전치 않을 때는 순양양처럼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애기 엄마, 나 아이스크림 좀 사줘. 우리 남편이 나 아이스크림 좋아한다고 퇴근길에 콘을 하나씩 타다 줬는데 요새는 안 오지 뭐야. 그새 애정이 식었나?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좋아?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했어? 난 엄마가 지금까지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것도 몰랐네. 그리고 또 뭐가 좋아? 돈가스. 연애할 때 우리 남편이 명동에 있는 경양식집에서 돈가스를 사줬는데 얼마나 맛있었나 몰라요. 결혼하고는 돈이 없어서 먹으러 못 갔어요. 그 돈이면 일주일치 장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사 먹어? 우리 남편이 나를 참 아끼거든. 내가 칼질이 서투니까 먼저 다 썰어서 나 주고 자기는 나중에 먹곤 했어요. 우리 남편이 손가락은 또 얼마나 예쁜데. 결혼 반지 대신 가느다란 실반지 하나씩 나눠 끼고 결혼을 했는데 내 손에는 안 어울리는 그 반지가 남편한테는 어찌나 잘 어울리던지. 샘이 나서 혼났다니까요. 그래서 아예 내 반지도 남편 손에 끼워줬어요. 남편 새끼손가락에. 장난삼아 한 행동인데 남편이 그걸 내내 새끼손가락에 끼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는 내가 딸아이를 낳더니 자기 반지를 목걸이에 걸어서는 내 목에 걸어주더라고. 맞다. 내 목걸이. 어머나, 그게 어디 갔지? 엄마한테 목걸이가 어딨어. 지금까지 살면서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혹시 엄마가 지어낸 얘기 아니야? 이봐요, 애기 엄마. 애기 엄마가 가져갔지. 내 목걸이 당장 돌려줘요. 그거 내 남편이 공사판에서 일해서 사준 거라고요. 나한텐 다이아 목걸이보다 귀한 거예요. 제발 돌려줘요. 엄마는 잊지도 않은 목걸이를 찾아내라고 난리를 쳤어요. 생각도 못해 제 목걸이 중 하나를 목에 걸어드렸더니 이게 아니라며
또 난리를 치셨죠. 결국 엄마를 모시고 금은방에 가서 최대한 비슷한 걸로 사서 걸어드렸어요. 가느다란 실반지도 하나 사서 목에 걸어드렸고요. 그제야 엄마는 안심을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기억 속에 없는 그 목걸이는 엄마의 상상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죠. 엄마가 말한 그 목걸이 덕분에 저는 수년 뒤 엄청난 일을 겪게 되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엄마가 제정신이 돌아와 있던 날이었는데 뜬금없이 땅 문서 한 장을 내밀더라고요. 이거 네 아빠가 몇 년 전에 주고 간 거야. 난 또 이혼 서류인가 했더니 묘짜리 땅 문서더라. 나중에 나 죽거든 거기에 묘를 쓰라고 하더라고. 부부가 같이 쓸 묘자리를 사놨다나? 참, 내가 미쳤어. 죽어서도 자기 옆에 묻히게. 네가 가지고 있다가 돈 필요하면 팔든 말든 마음대로 처리해. 아빠가 이걸 주고 갔다고? 묘자리를? 아빠도 참 웃기는 사람이네. 알았어. 내가 가지고 있다가 처리할게. 그땐 아빠가 사준 묘자리보다도 아빠랑 엄마가 나 몰래 만나고 있었다는 게 더 신기했어요. 떨어져 산 지 꽤 됐는데도 이혼을 안 하시는 게 이상하긴 했는데 이렇게 인연을 이어오고 계셔서 그랬다 싶더라고요. 처음에 제정신이 든 때는 정상적으로 생활도 가능하던 엄마는 1년, 2년이 지나는 사이 상태가 더 악화되었어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치매약을 꾸준히 드셨지만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4년쯤 되어가자 더는 감당이 안 될 지경에 이르렀어요. 툭 하면 집을 나가시고 어디서 주워오는지 쓰레기에 가까운 물건들을 죄다 집에 가져와 방에 숨겨두곤 했거든요. 한 번은 집에서 음식 썩는 냄새가 심하게 나서 온 집안을 다 뒤져보았더니 글쎄 엄마가 네 집 음식물 쓰레기인지 모를 거를 집에 가져와 엄마 장롱 속에 넣어두었더라고요. 구데기 악취에 통파리까지 끼어서는 아주 난장판이었어요. 그래도 그건 애교에 불과해요. 하루는 새벽에 몰래 집을 나가셔서는 빈집에 들어가신 모양인데 불을 피운다고 라이터를 켰다가 불을 낼 뻔한 적도 있었거든요. 동네 주민이 집에서 불길이 오르는 걸 보고 신고를 해서 금방 끄긴 했지만 그 일로 저랑 남편은 깊은 고민에 빠져버렸어요. 우리 엄마로 인해 우리 가족만 피해를 보면 다행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요. 만약 그날 이웃 주민이 불길이 오르는 걸 발견하지 못했다면 정말 생각하기에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 끝에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끝까지 엄마와 함께 하고 싶었지만 남들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제 욕심만 차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엄마는 요양원에 들어가신 이후로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도 전에는 며칠에 한 번꼴로 제정신이 돌아오기도 했는데 요양원에 가신 이후로는 그마저도 없어져서 제가 면회를 가도 알아보시지 못하셨죠. 그러면서도 제 자랑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딸이 공부를 참 잘해요. 이번에도 반에서 1등을 했지 뭐예요. 그런데 전교 1등은 다른 애가 있대요. 걔는 잘 사는 집인데 과외도 하고 학원도 다닌다나 봐요. 우리 딸은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걸 못 해줬는데 말이에요. 우리 딸이 돈 많은 부모 만났으면 전교 1등도 하고 전국 1등도 했을 텐데 다 내가 못난 탓이에요.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돈 때문에 전교 1등 못한 거 아니야. 내가 실력이 딱 거기까지였던 거라고. 엄마가 과외는 못 시켜줬어도 나한테 좋은 머리는 물려줬잖아. 내가 살면서 그 덕을 얼마나 봤는데 엄마가 못났다고 그래. 내가 반에서 1등을 할 수 있었던 건 다 엄마 덕분이니까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해도 돼. 세상에, 애기 엄마는 어쩜 그렇게 말을 예쁘게 하나 몰라. 우리 딸도 애기 엄마처럼 예쁘게 말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고 보니 저는 살면서 엄마한테 살가운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늘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고등학생이 된 이후에는 그나마 하던 말도 줄어서 하루에 한마디도 안 하고 살기도 했거든요. 그게 엄마한테는 상처가 됐던 걸 모르고 살았어요. 이럴 줄 알았다면 엄마한테 좀 더 살가운 딸로 살 걸 후회가 되더라고요. 비록 제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셨지만 요양원에 찾아가 엄마를 보고 오는 날이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곤 했어요. 제가 몰랐던 엄마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생각하게 되었죠. 그런데 하루는 요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엄마가 식사를 통안하신다고요.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나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없는 인생은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거든요. 엄마는 그저 언제까지고 제 곁에 있어줄 것만 같았는데 이렇게 이별을 하게 되다니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세상에 부모와의 이별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조금만 더 시간이 있기를 바랐어요. 조금만 더 엄마를 알아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하늘은 그럴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마치 그동안 제가 엄마를 방치했던 그것에 대한 벌을 주기라도 하듯 요양원에서 연락이 온 다음 날 바로 하늘나라로 가버리셨어요. 요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엄마의 부고를 듣고는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운전대를 잡은 남편은 말없이 그런 저를 애초롭게 바라보았죠. 부모와 이별을 한다는 건 내가 사는 세상의 절반을 도려내는 것만큼이나 힘겨운 일이에요. 제 경우는 연락조차 없는 아빠가 살아계시긴 했지만 그래도 아빠의 존재는 조금도 위안이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위안이 되었다면 언젠가 아빠가 죽고 간 묘자리였어요. 안 그래도 엄마를 화장하기 싫었는데 그럴싸한 묘자리를 미리 장만해 주셨으니 그때만큼은 고맙더라고요. 비록 엄마 장례식에도 코빼기 하나 보이지 않은 아빠였지만 말이에요. 아빠가 사준 묘자리는 서울에서 가까운 춘천에 있었는데 경치가 얼마나 좋은지 아빠가 왜 여기에 묘를 쓰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엄마 묘자리 옆에 빈터는 언젠가 아빠가 묻히시겠지 생각하며 두 분이 그때는 싸우지 말고 좋은 경치 보시며 행복하시길 바랐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엄마가 돌아가신 지 일주기가 가까워진 어느 날이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꿈에 나오지 않던 엄마가 제 꿈에 찾아오신 거예요. 엄마는 묘자리를 잘못 썼다며 이장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때 저희 집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저는 이장할 돈이 없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죠. 그런데도 엄마는 눈에 잔뜩 힘을 주시고는 이장하라고 호통을 치셨어요. 꿈에서 깬 저는 한참을 고민에 빠졌어요. 엄마가 꿈에 찾아와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건 무슨 이유가 있는 게 분명하다는 건 알았지만
정말 이장할 돈이 없었거든요. 얼마 전 남편이 직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나오게 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사측으로부터 소송까지 당했거든요. 10억이 넘는 배상 금액 때문에 남편은 안 피던 담배까지 피게 됐고 저는 저대로 일을 늘려가며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아등바등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장까지 하라니요. 정말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었죠. 그래도 엄마 꿈을 그냥 넘기긴 그래서 아는 언니한테 돈을 빌려 엄마 산소로 갔어요. 일단 근처에 풍수지리사를 불러 산소 감정을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전혀 이상이 없는데요. 묘자리도 좋고 자손들한테도 좋은 자리예요. 근데 왜 이장을 하겠다는 겁니까? 엄마가 꿈에 나오셔서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터에 이상은 없는 거죠? 내가 이 생활 35년째입니다. 내 말 믿어도 돼요. 결국 이장은 없던 일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밤 또 엄마가 꿈에 나오신 거예요. 이번에는 직접 묘소로 저를 데리고 가서는 어딘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더라고요. 엄마, 저기가 왜? 저기에 이상이 있다는 거야? 엄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속 한 곳만 가리키시고는 사라지셨어요. 잠에서 깬 저는 남편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같이 가보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다음날 직장에 휴가를 내고 남편과 춘천으로 향했어요. 그리곤 엄마 산소로 가서 엄마가 꿈에 가리켰던 곳을 보았어요. 다른 곳들에 비해 조금 땅이 올라서 있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거기에 묘자리라도 쓴 줄 알 정도로 봉분처럼 살짝 올라와 있었어요. 남편은 차에 실어온 삽을 꺼내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땀을 뻘뻘 흘려가며 땅을 팠는데 글쎄 거기에 관이 들어있지 뭐예요. 관이라고는 해도 싸구려 판자 같은 거에 불과했지만요. 삽질을 하던 남편은 관을 발견하곤 비명을 지르며 후다닥 구덩이에서 빠져나왔어요. 아니, 여기에 왜 관이 있어? 여기는 우리 엄마랑 아빠 묘자리인데? 누가 도둑묘라도 쓰고 갔나? 일단 이 묘지 관리자부터 만나야겠어. 이것 때문에 엄마가 내 꿈에 찾아온 건가 싶었어요. 남편과 함께 묘지 관리자를 찾아갔더니 자기들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그 관을 파내고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죠. 그렇게 조치를 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남의 묘자리에 도둑묘까지 쓰는 상황인데 제대로 일을 해줄지 말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어차피 오늘은 시간도 되니까 이장하는 거 끝까지 지켜보고 가자고. 평소 꼼꼼한 성격인 남편 말에 따라 이장 과정을 보기로 했어요. 드디어 땅속에 묻혀있던 관을 들어올린 일꾼들은 관 뚜껑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묻힌 지 한참 된 시신인지 이미 백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제대로 장례를 치른 시신은 아닌 모양인데요. 염도 안 하고 입은 옷 그대로 묻었나 봐요. 구두도 신고 있잖아, 세상에. 천벌 받으려고 이런 짓을 하는 놈들이 다 있어. 일꾼들은 혀를 차며 누군지도 모를 상주 욕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반짝하고 뭔가가 들어왔어요. 백골 엉덩이 뼈 밑에 떨어져 있는 목걸이였죠. 실반지가 걸린 목걸이요. 엄마가 말했던 그 목걸이였어요. 잠깐만요. 이 사람 어쩌면 제 아빠일지도 모르겠어요. 엄마가 말한 목걸이가 그 목걸이가 정말 있었나 봐. 그 길로 저는
시동생한테 전화해 제 삼촌 연락처를 물었어요. 예전에 제가 받았던 명함은 이미 버린 지 오래됐으니까요. 하지만 시동생도 그 일이 있고 전화번호를 지웠기 때문에 연락처는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묻길래 자초지종을 말했더니 형수님, 그런 일 있으면 진작 말하지 그랬어요. 내가 지금 바로 사돈 어른 회사로 가볼게요. 가서 삼촌이라는 사람 어떻게든 만나서 연락 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계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수님 일인데 내가 안 나서면 누가 나섭니까? 예전에 제게 신세를 진 이후로 제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시동생은 그 길로 삼촌을 찾아갔고 제가 아빠 시신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나머지 일은 자기가 처리하겠다며 저와 남편한테 돌아가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이상했지만 경호원까지 달고 온 삼촌이 무섭게 다그치길래 어쩌지 못하고 있는데 마침 경찰이 오더군요. 남편이 일찌감치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였죠.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세요? 그 시신은 저희 아빠 시신이 맞았어요. 저희 아빠는 제가 결혼을 하던 무렵 이미 시한부 판정을 받고 암 투병 중이었는데 그래서 묘자리를 미리 사두었던 거죠. 그 후로 투병 생활을 하며 몇 년 더 사셨던 아빠는 살 날이 얼마 안 남게 되자 엄마한테 묘자리 땅 문서를 건네고 갔고 이후 몇 달 뒤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아빠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않고 도둑묘를 썼느냐고요? 유산 때문이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면 모든 재산은 저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탐이 났던 삼촌과 고모가 아빠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채 시신만 땅에 묻은 거였죠. 어차피 묘자리는 사두었겠다. 그 자리는 아무도 손을 안 댈 테니까 거기에 묻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상 못한 거라면 저희 엄마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였죠. 그리고 엄마가 꿈에까지 찾아와 제게 아빠가 묻혔다는 걸 가르쳐 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결국 삼촌과 고모는 시신 유기죄와 이런저런 아빠 유산 문제와 얽혀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게는 아빠가 남긴 유산이 고스란히 전해지게 되었죠. 유산으로 인한 세금 문제는 회사 법무팀에서 처리를 해주었고 제 남편의 소송도 법무팀에서 맡아주었어요. 알고 보니 제 남편이 다니던 회사 오너 아들이 공금 횡령을 하고는 제 남편한테 죄를 떠넘긴 거였더라고요. 그래놓고는 10억 배상 소송까지 걸었던 거고요. 아무튼 엄마 꿈을 꾼 이후로 제 인생은 하루아침에 뒤바뀌었어요.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 투잡에 쓰리잡까지 뛰던 저는 졸지에 부잣집 사모님이 되었고요.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게 꿈처럼 느껴져요. 결혼식 이후 연락도 끊고 살던 아빠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이제는 아빠 덕을 보고 살게 된 것도 신기하고 무엇보다 제 꿈에 찾아와 이 기적 같은 순간을 안겨준 엄마도 신기하고요. 살다 보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살아보니 그 고비를 넘기면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 찾아오기도 하더라고요. 저처럼 말이죠. 지금 제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버텨보세요. 혹시 아나요? 어느 날 기적이 여러분 문 앞에 찾아올지. 기적 같은 나날을 사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